코칭은 이제 제가 차명상 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을 해요.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전수해 드릴 것이 바로 코칭에 대한 겁니다. 난 문이 안 들려가지고 또 전화도 안 받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난감했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야 될지 난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코칭이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코치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코칭은요. 그 요즘 저기에 대해 큰 간판에 감성 코칭 이런 말도 큰 간판을 걸어놓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전공은 명상 코칭이에요. 상담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상담하고 어떻게 다른가?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담하는 분이 상당한 경험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하는 데의 경험이라는 것하고 이 명상 코칭에서 경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상담하고 코칭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을 하면 수행 일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출하면은 거기에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문제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알아야 되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담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충 얼굴 보고 몇 마디 얘기 들어보고 추측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40대 남성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꿈을 분석해도 이분이 우울증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자유연상법을 써서 계속 말을 하게 해도 그 속에서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추측을 보통 많이 하죠. 해서 이제 다행히 그 본인이 이제 원인을 얘기하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그걸 해줄 수가 있죠.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동양적인 정서에서 체면을 좀 중요시해요. 특히 유교적인 문화 밖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그 상담을 받으러 가서 자기 이제 내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 상담가가 거기에 따라 잘 상담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럼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체면 깎인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기 문제를 얘기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얘기했다가도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 내담자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 뭐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은 절대 일체 발설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원칙이겠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죠.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내 얘기를 내가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코칭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있던 그 사람이 이 트라우마가 있던 이런 문제를 굳이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않고 그 사람의 우울증이라든지 그 사람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코칭이에요. 내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 일기를 탁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충 알 수는 있지만, 굳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에 맞는 해답을 주기보다는 여기에는 방법을 알려줘서 스스로 해답을 찾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 성숙을 시켜주면은 저절로 트라우마라든 우울증 같은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해소하는 것이지 상담하시는 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코칭해 주시는 분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사로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 누가 하느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선이 있다면 이 선을 내가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죠? 요 선을 더 짧게. 점지선? 네? 점지선? 점. 요 점 딱 찍는다고 점점이 더 긴데, 이때는 길게. 이제 길게 하면 되죠? 네. 길게 하면 짧아지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게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행 체험, 명상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신적 성숙을 가져오면은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 코칭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필기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코칭. 코칭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무한 잠재림.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갖춰져 있다. 세 번째는 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뭐가 보통 코칭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 수단도 나에게 갖춰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야기하면 코칭은 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명상 코칭은 문제 해결 수단은 나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논해보죠.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마음에 우리 잠재에 있는 힘을 갖다가 진여라는 말을 써요. 진여 중에서는 공과 불공을 얘기합니다. 진하는 건 요거는 도망하지 않다는 거죠. 여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고 무한 잠재력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인데 무한 잠재력을 도망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안에.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번뇌가 원래 공하다는 뜻이고, 불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성이 공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에게 무한 잠재력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무한 잠재력은 첫 번째 은이란 말을 씁니다. 은. 숨을 은자죠. 뭐가 숨겨져 있느냐 이거죠. 광석 속에 비유하면은 광석 속에 진금이 있다. 진금. 금이 비유하면 이렇게. 그럼 이 뭡니까? 광석을 깨트려야 되죠. 광석을 깨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용광로 속에다가 그 광석을 탁 집어넣고 녹여야 돼요. 녹여가지고 다른 이물질하고 금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은 뭐와 같은 거? 진금과 같아요. 진금과 같아가지고 그러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거나 부숴야 되는데, 부수는 건 뭐를 부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수는 게 이제 뭘 부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씁니다. 이건 집중 명상은 잘 알다시피 말씀을 직관. 그러면 분석 명상은 추론입니다. 추리거죠. 추리.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써가지고 이걸 부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탁 나타나는 게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불계. 바뀌지 않는다. 여기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 똑같은 말. 내 찾아온 광석을 분해시켜 진금을 찾아 이 진금은 안 바뀌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진금을 우선 진금을 가져와 뭘 해야 되냐 막 두드려야 돼. 두드리가 뭘 만든다?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장신구. 금 있잖아요. 금을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장신구를 만들어도 금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장신구를 만듭니다. 장신구. 장신구를 만들어도 금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의 뜻이 있다. 인. 원인이란 원인.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바뀌지 않는 요 진금은 청정하다 그래. 청정.
요 청정한 것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다. 이 생로병사가 없는 게 청정해. 그럼 이 청정을 뭘 만나면, 오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오염은 이거는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생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 근데 요 두 가지, 두 개를 탁 만나면은, 청정과 오염을 탁 만나면은 번뇌가 어디 되겠죠?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뀌진 않은데, 요거는 바뀌는 거예요. 그 둘이 탁 만나면은 오염 덩어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인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 청정한 성품이, 생로병사가 없는 성품이 오염 덩어리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데 원인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 되죠. 여기 불계하고 은하고 요거는 이제 불변이라고 해요.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요거는 인연을 따른다. 수연이라고 그래요. 수연. 요거는 인연을 따른다. 그 어떤 인연이냐? 요건 쉽게 얘기해가지고 장신구를 만든다든지 이 온등을 없애는 이런 힘 같은 거는 바로 본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인연을 따라서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이라는 인연을 따르든 자비락한 인연을 따르든 또 인연을 따르게 되면은 청정한 마음이 오염등을 없애고 내가 청정한 이 청량한 본성을 법신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불변과 수변 두 가지를 뭐라 하는가 하면 성품 성자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연을 따른다는 말은 뭐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아, 내가 너무 크게 썼나? 지금 작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기 소돔타라는 이 문장가는 어느 스님한테 찾아가서 법문을 요청했어요. 법을 좀 설해달라. 근데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 유정이 나의 설법을 듣기 전에 이 무정물의 설법을 듣고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그 물소리를 딱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 이 폭포 소리가 그 소리를 인연을 해서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에 관한 원인과 조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되면은 외부 영향을 탁 받으면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게 수연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5가지 뜻이 있는데, 저 5가지 불변과 수연을 다시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식지, 진실을 아는 암, 자성강명, 마음의 본성의 빛, 이렇게 청량불변, 청량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청정심, 청정심은 이제 생로병사가 없다고 그랬죠. 생사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물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의 본성은. 그다음에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공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텅 비어 있다. 텅 빈. 이거는 뭔가 뭐 고요함. 텅 비어서 고요하다. 그 텅 비어서 고요하면은 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적한 공하지 않다. 불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이 집은 어때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죠.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건축 자재가 서로 이렇게 얽어져 가지고 집 모양을 하고 있다면 이건 독립된 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독립된 게 있습니까? 집은 독립된 게 없죠. 서로 상호우정 관계. 독립되어 있는 거는 자립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는 걸 다른 말 하면 공적하다. 형상 그대로 공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적 시공, 물질에 비어있다 하는 말 그랬어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도로 죽음이 이르죠. 그러면 사람 생로병사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자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립하는 게 없으면은 생로병사하는 매 순간 그는 공적하다. 공적하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 이루고 있는 자체가 비어있다는 거죠. 바탕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심일령에는 이렇게 비유해요. 캠퍼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바탕이 비어있으면 온갖 그림이 그릴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래서 이게 우주의 구멍이라는 물리학 책을 보다 보면 그게 똑같은 이야기. 바탕이 비어있다. 그래서 온갖 삼란만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이유, 거기 인연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바탕이 비어있는 공적함, 그 공적함 불변 바뀌지 않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온갖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는 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 생로병사를 해. 근데 생로병사 잘 따져보면은 생길 때도 애가 태어나는데도 뭐가 부모를 인연으로 태어났지 부모 없이 그냥 탁 태어나는 법이 없어. 자립하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이런 데도 보면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갈 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없어. 흐름이 없어. 새가 이렇게 막 하늘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건 보이는데 새 날아가는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공적해. 우리 인생도 그거 같은 거예요. 분명히 막 10년, 20년, 30, 40년가 50, 60, 70 쭉 사는데 뭐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휙 하고 각을 탁 떠들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게 진실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리고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이 살면서 내가 많이 이렇게 해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으면 지나가면 별로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어떤 모임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인식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영국에. 그에는 어린아이들도 참석하고 어른들 다 같이 참석해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동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데 왜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무한히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면 살아가는 삶이 겸손해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겸손해집니다. 엄한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미리 거기서 교육을 시키다는 거죠. 어른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로병사 끝에 죽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흔적을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을 남기자는 그 자리는 공적한, 이 공적한 자리는 또 희한하게도 생로병사가 없어. 너무 희한한데, 눈을 보면 생로병사가 있는데, 전자희명에 살펴보면은 흔적을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답니다. 바탕이 그렇대.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마음 본성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남자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귀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상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그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해서 결정돼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이 생에는 여자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 꼭 나 남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생에는 남자로 사는 재미 하나도 없어. 난 여자가 좋아. 이 생각하면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 나는 저기 동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또 있어. 그런 걸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면 동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동물로 태어나. 나 그래도 지옥 중생이 좋다 그러면 지옥 중생으로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지옥에 태어날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야 돼요. 생명을 많이 죽이고 사기도 좀 하고 한 명만 죽여야 되겠어요? 좀 많이 죽여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내도 남을 괴롭히고 남 못 살리고 생명을 죽이고 이러면 그거 지옥의 심리를 해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 난 지옥 싫어. 난 천국이 좋아. 그럼 천국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돼. 두 가지만 도덕성을 갖추고 남에게 내도 베풀면 돼. 예.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대. 이걸 이제 천인교를 그래요. 하늘 천자 사람이 있잖아. 인간은 다시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경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마음 자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한 정보가 마음에 착 무의식이 쌓여있다가 그것이 다음 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 정신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음 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아예 난 다음 생도 싫고 천상도 싫고 온전하게 이 세간을 완전히 벗어나겠다 하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에 머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모든 내 문제점은 시작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시작점을 잘 알면은 현재 삶의 문제점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럼 모든 삶의 시작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면을 보고 일어난 뭔가 마음의 현상을 기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 네 번째 안내자예요.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에게 무한 잠재력이 있고 문제 해결 수단도 나에게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직관과 추론. 직관과 추론은 역시 마음의 작용이 나에게 갖춰져 있어요. 남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해결점에 나에게 갖춰져 있다 하는 거는 해답은 내한테 있다 이러는 건 뭔가 하면 모든 해답은 처음 시작점인 마음에 다 있어요. 첫 단추로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단추로 잘못 끼기 이전에 그 바탕을 보면은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문제를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은 차명상 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명상 코칭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차명상이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수행 현상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면은 차명상이 아니라 다른 명상자들의 문제도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검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는 가르쳐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그 여기에 이제 체험담을 이제 전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126페이지 이제 읽어볼게요. 점검이란, 네, 점검 코칭이죠. 백다선 체험자를 위하여 명상 방법의 점검과 수행의 현상을 살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회복 상태를 살피듯이 백다선 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심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정신적 진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은 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며 점검 능력 배양은 그 지도자로서의 지도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뭘 그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첫째, 접촉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알아차렸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막 화가 막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대. 저 놈이 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다른 말하면 남 탓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남 탓 문제로 지금 미국 정가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났죠. 남 탓.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상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를 전부 남에게 돌린 남 탓 뉴스에 크게 났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계가 매우 불안하다. 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자기 측근적으로 좀 정책을 이게 좌지우지한대. 그게 뭐냐면은 어제 크리스마스죠. 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 크리스마스 그 24일에 트위터에다가 막 그 트럼프가 막 뭘 올렸어요. 올린 내용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또 누구를 또 비판을 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남 탓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뉴스에. 그럼 한국 언론에서? 아니, 미국 언론에서. 남 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해서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가 1차적 원인은 자기한테 있어요. 1차적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자기 본인이 반응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의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감정이죠. 그래서 1차적 원인은 자기한테 있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지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상대가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개새끼하고 욕을 하면은 우선 뒤로 싹 돌아보고 내 개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개꼬리가 없으면은 내가 개가 아니니까 상대가 나를 개새끼 욕을 해도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에 반응하는 느낌, 상대에 반응하는 감정, 상대에게 반응하는 생각, 이런 걸 자기 살펴요. 이런 걸 살핌으로 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 못하고 이러면은 그냥
욕설을 하거나 주먹이 나거나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40대 남자가 70대 노인에게 막말을 해가지고 때리고 이래서 결국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건 두 건이나 있더라 보니까요. 하나는 경번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택시 운전자인데 두드려 맞아가 죽었어요. 성격이 젊은 살 20대인 거고. 그 외에 또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은 무차별 또 그것도 할머니인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뭐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 못했어요. 이 분노장애라 하는 말일까? 그래서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의 반응을 내 감정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살피면서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 어떤 말? 패턴을 발견해야 돼요. 현상의 패턴. 공통되는 패턴이 있어요. 현상에.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걸 감정이든 생각이든 물질이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요. 생기면 사라진다 하는 흔적을 안 남긴다는 데 있어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감정이 멈춰지거나 점점 약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지켜보는 훈련이 점점 좋아지면 나중에 나에게 말하더라도 전혀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아요. 상처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치를 발견하게 되면 생기면 사라지는구나. 과거는 진행을 않도록 미래는 오자 줬구나. 현재도 머물지 않는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상대는 뭐라 하더라도 아무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상대의 인격이 보이면은 그때는 참 안 됐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방방 뛰고 하는 거 보니 저 사람 인격이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화는 안 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연민심을 가질 수 있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싹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지 우선 살펴봐라. 접촉하는 모든 부분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선과 찻잔을 잡으러 가는 손의 움직임을 알아챌 때는 시선과 손과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손을 움직이는 느낌, 시각적인 느낌이에요. 또 찻잔을 잡으러 가는 손에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면 공기의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찻잔을 잡으면 손과 찻잔 접촉에 의해서 차가운 느낌이나 매끄러운 느낌 등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간이나 찬물, 물 식힌 그릇, 물에 떨어질 때 바닥과 접촉에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소리는 느낌은 청각입니다. 이 청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차향, 차맛 등을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알아차려야 될 자인가면요, 깊은 이치가 있어요. 이것도 막 자세히 하면 한정도 없지만 사람은 말이죠, 느낌이 있어 감정과 생각이 다 일어나요. 느낌에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요. 어리석음이 생겨요. 느낌에서. 그 느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변한다 하는 어떤 패턴을 잘 알면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느낌을 알아차렸는가 하고 제일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 예를 들어 가지고 남녀가 미팅을 했죠. 첫눈에 너무 좋아.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만나. 자주 만나면 이제 스킨십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팔짱 끼고 다니기도 하고, 어깨 손 얹기도 하고, 나중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여관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아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TV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MBC인지 KBC 모르지만 피임약 때문에 시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해버리고 투표하는 거예요. 먹는 피임약인데 먹는 피임약인지 바르는 피임약, 어떤 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론화해야 된다. 한쪽에 공론화하면 안 된다.
그럼 공론화하면 더 많은 범죄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어차피 할 놈들은 다 한다. 그냥 공론화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걸 싸우는데 내용은 결국 이 사생활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짚어보면 그런 거죠. 첫 만남에서 문제가. 그래서 좋은 느낌은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싫은 느낌, 미팅을 첫 번 싫다고 그 다음에는 딱 그냥 먼 사람 보고 얘기를 안 해. 좀 하는 체하고 그냥 그 다음에 만나질 안 해. 오히려 이제 그 만난 느낌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같은 거. 날 속이시겠지. 저런 사람 나한테 세우시겠다고. 그러니까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켜. 근데 만났는데 느낌이 그저 그래 무덤덤해. 무덤덤하면 그 무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무덤덤한 것은. 그래서 이게 느낌 알아차림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느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 변화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느낌을 없애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생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즐거운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무슨 느낌이든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 느낌은 순수한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느낌 안에는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인식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느낌이 따라 행동하라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나요. 문제 생겨요. 사회 문제 생기는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각 동작마다 일어나는 몸의 반응을 알아차렸는가, 나아가 그 반응들이 매 순간 변해나감을 알아차려 변해가는 것을 알아차리는가. 변하는 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걸 발견이라고 해요. 변화를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나한테 하지 말고 드보스한테 저쪽을 옷을 내가 4개나 입었는데 더워서 죽어. 안 그래도 이 두꺼운 옷을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일 거.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 행동하는 동안 생각에는 감정이 기억되면 즉각 그 알아차리는가. 네 번째, 각 동작이 일어나기 전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났는데 이 의도를 알아차렸는가. 자,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할 때는 그 행위에는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도를 잘 알아차리면 좋은 의도는 살려두지만 나쁜 의도라면 딱 제지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 삶에 매우 활력이 생겨요. 그 나쁜 의도를 내버려 두면은 나쁜 의도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요. 그럼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 의도를 발견 못하는 사람들은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충동적 행위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출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말썽꾸리겠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너가 싸움해서 경찰 붙들려가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전부 다 막 골머리를 앓는 거야.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막 저런 자식이 태어나는 어머니는 한탕하고 계속 싸우고 경찰서 가고 불려가고 또 조서를 받고 이러니까 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럼 힘을 파서나 물려주고 이러니까 근데 이 스님이 마음을 작심하고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딱 전해가 얘야 출가 생활 잘해라. 다시는 집 오면 안 된다. 누나가 전해 너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부터 형제들 전부 오지 말라고
근데 진짜 용케야. 아직까지 그 스님 출가 생활 잘하고 있어요. 송강사 스님이, 송강사 동화사 스님이 그 스님. 그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 의도를 잘 알게 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도 알아차리게 되고,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이 알아차림 훈련하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또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의도를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다섯 번 행동을 하기 전과 하는 동안 끝난 직후 마음 상태는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봐라. 이 명상을 하고 나면은 하기 전의 상태와 하고 난 상태가 이리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자, 6번 행동하는 동안 자기 몸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는가? 이 말은 뭔가 시야가 넓어졌느냐, 시각의식이 커졌느냐, 청각의식이 확장됐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의식 공간이 넓어진 사람은 희한하게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완화가 되는 현상,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트라우마도 완화되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그래서 한눈 들어왔냐 하면은 그걸 물어보는 것은 다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7번째, 행동선을 통해 일어나는 7가지 깨달음 요소가 있는가? 이 7가지 깨달을 수 있는 인연, 깨달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 요소, 법에 대해 법에 대한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 요소. 법에 대한 선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찻잔을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저거 얼마짜리지? 이 생각도 돼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좀 나은 사람은 잘 만들었어.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네, 만든 사람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법을 선별한다 하는 거는 모양, 색깔이라든지 아름답고 조합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건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게, A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도자기 깨뜨렸어요. 근데 이게 도자기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면은, 아이가 도자기 탁 깨뜨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고, 야단쳐요. 이게 얼마짜리 너 깨뜨렸느냐?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놈아! 하고 팍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B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걸 탁 깨뜨릴 때, 제일 먼저 뭘 걱정하는지, 아이 안위를 걱정해요. 너 어디 안 다쳤어? 왜 똑같은 물건이 깨졌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1000만 원짜리가 부서졌다 화를 내는 것은 이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하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살면서 자기가 이룬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겁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연서지에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사에서 이제 보이저 1호를 우주 밖으로 쐈어요. 그게 벌써 40년 됐는가 45년 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가. 그래서 한 분이 그걸 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났으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구를 촬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뭐 고장날 수도 있다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그 나사의 국장이 딱 바뀌고 이 사람이 바로 정격히 그 의견을 수용해서 찍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이제 지구로 전송되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억 킬로 밖에서 지구를 찍었더니만 지구는 먼지보다 작다. 먼지보다 작은 지구 속에 인구 70억 인구들이 살고 있다.
강하란 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먼지 티끌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이분이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골 학교 마당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고 하늘을 관측하니까 애들이 와가 침을 뱉으면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전체 망원경이 보여주면서 하늘을 관측하게 했더니만 별들을 보여줬더니만 애들은 전부 다 숙연해져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학교를 중퇴를 한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냥 패거리를 해서 깡패들이야. 근데 이 깡패 두 명이 그걸 보고 우리 하늘 별을 관측해 보니까 참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게야. 전체에 비하면은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다 학교로 다 복귀해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글을 내가 읽었어요. 사람은 경솔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큰 걸 보면은 작은 것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갖고 작은 부분으로 자기 삶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반성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모르는 진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과학자들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전에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발에 생겨가지고 마음에 대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자면. 이 마음이 뭘까?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생명의 근원을 논할 때 마음을 빼놓고 논하거나 우주의 기원을 논할 때 마음을 빼놓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대상에 반응하는 감정, 생각,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통되는 현상, 패턴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는데 의식 크기는 우주보다 크다는 거죠. 티끌보다 작은 지구 속에 사는 인간 70인간 중에 나락한 존재는 별 볼 없는 같이 보이지만 경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뭘 봐야 되는가? 법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 요소들 상호 의존해 있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깨질 성질을 갖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벌써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법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 패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삼라만도 우주라고 하는 것도 여기 기준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 어쨌든 그렇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정진을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기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가벼운 편함을 이룬 깨달음의 요소, 집중,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평정을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등이 다 있어요.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장정기식에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칭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이건 상담, 치유와 체험 사례를 했지만은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명상 치유라고 하는 말이 맞고요. 네. 자, 상호 우전의 지혜가 생긴 이 장정기 씨는 3년 동안 참 명상을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네, 그래서 매주 이게 서울로 올라왔는 전라북도에 보면 전주입니까? 전주에서 늘 올라오셨어요. 청년이라 봐야 되겠네. 차상을 바라보면서 앉았다. 차상을 두고서 내 몸이 앉아있는 현상을 봤다. 자, 자기 몸이 다 앉아 딱 들어온다는 겁니까?
의식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런 분은 벌써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코칭할 수가 있어요. 차상과 내가 이 순간 함께라는 마음이 든다. 차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찻잔과 찻잔 사이가 눈에 들어온다. 모양과 이치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이 차상 안에서 서로서로 사이를 두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양과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제 관계성에 대한 것. 이 관계성을 보고 있는 걸 뭐라 하는 건 법을 선별하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선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절대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벌써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나는 또한 그 찻잔과 다를 바 없이 모양과 위치를 잡고 앉아있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차상과 찻잔 앉아있는 나는 모두가 서로 이웃해지고 이 순간 하나이다. 이 순간 하나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지구상에 일어난 테러 문제, 전쟁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죠.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너와 나 하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벌써 이걸 통해서 벌써 이걸 인지를 했다 하면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의 지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이 지혜가 있다면은 이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찻잔의 모양이 내 눈에 부딪힌다. 내 눈 어디에도 비친다는 느낌이 든다. 내 눈과 찻잔에 투영된 시각이 접촉됨을 느껴본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접촉되는 걸. 자, 여러분은 사물을 볼 때 시선의 대상에 딱 접촉되는 걸 체크되는 분이 계셔요. 체크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명상 수준이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딱 접촉되는 걸 체크되는 사람 다 수행자들입니다. 얘기하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접촉이 될 때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접촉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명촉이 있고요. 하나는 무명촉이 있습니다. 접촉은 주객이 접촉하는 거죠. 주 플러스 객. 이게 접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은 밟지 못하다. 밟으면 없다. 무지하다. 접촉은 밟다. 이 접촉이 뭐냐면 상호 의존입니다. 근데 이 접촉을 느낄 때 의존, 네. 이 접촉치가 체크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관계성으로 본다는 거죠. 관계성. 독립된 개체를 보지 않아요. 독립된 개체로 볼 때는 여러분들 독립된 개체가로 볼 때는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아요? 독립된 개체로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욕심이 있다. 갖고 싶어 하면은 요걸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순간 이 사물은 다른 사물보다 훨씬 독립돼 보이고 훨씬 빛나 보여요. 그런 경험 없어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한번 싹 가는데 딱 한 찍었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또 한 바퀴 돌 때도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눈에 안 보여. 그럼 그것이 훨씬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도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독립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딱 살라고 하면 손살같이 100km 속도로 쫙 가서 자기가 탁 낚아채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품하는 경우 왜 할까? 백화점에 볼 때 너무 좋게 보이는 집에 가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반품하러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반품하러 오는 분노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사물이 독립되어 보인다면은 내가 욕심을 냈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연애할 때는 아이고 저 남자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너무 기쁘고 결혼 딱 했는데 애가 한둘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 하기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네. 왜 그럴까? 아마 그 부인은 네, 자기 기준치가 남편의 자기 기준치 미달된다고 봤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마 누가 비교를 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럴 때는 욕심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에 의해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좀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다면 어리석음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망각을 무지라고 보면 분명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접촉되는 접촉을 알고 접촉되는 순간순간 알 때는 사물을 뭐가 너와 나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코칭이에요. 자, 계속 찾자. 내 눈 안에 있다 혹은 밖에 있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자, 이거는 찬물에 차자는 물을 따릅니다. 찬물 속 내 귀 깊은 곳에 접촉을 느낀다. 그 접촉한 지점을 잘 살펴보니 소리와 귀 감각이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더 기다린다. 생각이 밀려든다. 자, 이 말은 감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감각을 매기로 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뭐가 있는가?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일으킨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저 소리와 귀밖에 난 바라보질 못했다. 이번에 뭔가 하면은 찻잔 들고 따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소리 같은 거 분명히 있는데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담마에 대한 선별하는 지혜가 생겼던 거예요. 지혜가 생기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제 앞으로 일상생활 삶에 살 때는 매우 자유롭대. 스트레스 거의 안 받는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 장정희 씨가 자비성사에 수행하러 왔어요. 수행하러 왔는데 원래 수행하러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자비성사를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정희 씨에게. 선생님, 제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형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을 누리지 못해서 아마 상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행한 사람인데 사물이 무엇인지 제가 그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제가 수행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생기면 사라진다는 거.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면 조건이 사라진다는 거.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님이 그렇게 딱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고 내가 더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도 또한 저렇게 되려는 법이 없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 개는 굉장히 위험에 약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때문에 온 거예요, 이번에. 자, 손으로 찻잔을 잡는다. 묵직한 느낌이 손끝은 느껴진다. 더불어 물러간 손가락의 느낌이 동시에 느껴진다. 자, 여기는 코칭은 느낌도 느껴진다는 말은 좀 잘못된 겁니다. 느낌도 동시에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알아차림했다. 이렇게 맞아요. 느낌을 알아차렸다. 느낀다 하고 알아차림하고 달라요. 느끼는 그냥 무비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발견 못합니다. 그냥 알아차림 거리를 두고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 속에 비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면서도 일어나는 현상을 매송 알아차리다 보면은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느낌을, 알아차림을 바꿔야 됩니다. 자, 셋이 만나는구나 하면 계속 주시한다. 셋은 뭔가 하면은 건경식, 건은 감각기관, 경은 인식대상, 식은 바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기관과 사물과 인식, 이 세 가지가 만난다. 이런 만나는구나 하며 계속 주시합니다. 들어올리는데 묵지한 찻잔 느낌이 배가 되어 느껴진다. 손을 스치는 공간 속의 바람에 손의 손틀을 살랑거린다. 이제 바람을 만난다. 딱딱한가 물렁한가 묵직한가 살랑거림 만나고 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곳곳으로 먼저 따뜻한 향기가 밀려들어온다. 곳곳에 따뜻함과 차향, 진한 차향 느낍니다. 평소 느꼈던 것보다 더 진하게 이 차를 마신다. 입술에 찻잔을 물으니 입술의 말랑한 느낌이 느껴지고 찻잔에 물이 입술을 적힌다. 그리고 입안으로 밀려들어 입속에 가득 차다. 아직 맛은 느끼지 못한다. 물고 있던 차를 목구멍 뒤쪽으로 넘기기 시작한 물은 차의 맛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뭔가 입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입 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입 안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 입 안의 치아, 혀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 이런 것이 보여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를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안 보인다 보인다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렸다. 심안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이런 심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히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런 심안이 열린 사람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 차와 혓바닥의 접촉됨이 차 맛을 낳는다. 목구멍에 진한 차 맛이 느껴진다. 이제 차가 목구멍을 지나 뱃속을 빨려 들어간다. 식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 때 배가 약간 차오른 듯한 부풀어 오름을 느낀다. 자, 이제 찻잔을 내려놓는다. 차상에 찻잔이 놓여있을 때 손끝으로 차상의 느낌이 전달된다. 그 순간 내 손끝과 찻잔을 매개로 차상이 만나는구나 느끼신다.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에게 느끼시고 인식되는구나. 모든 게 관계성 안에 만나는구나. 그래서 현상이 나타나고 나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찻잔을 우리가 들고 마실 때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눈과 눈의 대상과 인식하는 시각이 만나죠. 코와 코의 대상과 이 코를 인식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대상을 고정되어 보이거나 분리되어 보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어때요? 감정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지가 없기 때문에. 대단하게 경험을 하셨어요. 자, 머릿속에 맑아진 행다선인데, 요거보다는, 자, 133, 네, 보십시오. 몸사짐 고요함을 한 것이죠. 김기덕 씨 있거든요. 이분은 여성 CEO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고요, 여자 감독 아닙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참명상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명상을 열심히 하고 난 뒤는 남편의 사업체를 물러받아가 자기 남편을 시기하고 본인이 이제 앞장서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행하고 난 뒤에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이제 맡아도 되겠다.
남편이 지금 너무 이제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 하니까 당신이 그걸 이해받아가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예. 자, 이분도 상당히 깊이 있는 체험이 있어요. 당안에 차를 넣고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사유한다. 그러니까 관계적 통찰 사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차 맛은 금경신 사만 성초에서 일어나고 그 중에 차 물은 결국 차를 배달해주는 사람에서 있고 차를 배달해주는 사람 이전에는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차를 듣고 만드는 사람 이전에는 차를 따는 사람이 있고 차 따는 사람이 있으면 차나무가 있고 차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자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강원석 자유는 햇빛이 되고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 그러면 내가 차를 맛볼 때 이 차 맛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태양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이걸 사유를 하는 거예요. 관계성, 통찰 사유예요. 이렇게 사유하면은 독립된 개체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아침 차를 따는 아주머니들부터 밤늦게까지 차를 뜯으시는 분들의 노고와 차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지리산의 어느 산자락과 차나무를 스치던 바람과 겨울의 눈과 봄비와 따스한 햇살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니 보다 긴밀한 관계성에 의한 온 우주 전체의 연기라는 사실을 연기는 상호의존을 얘기합니다. 다원의 차를 따르면서 떨어지는 차물이 물의 입자들로 보인다. 야, 이는 굉장한 관찰력이에요. 물이 입자로 보일 정도인데 어떤 분은 이 사물이 입자로 보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찰력이 좋아요. 찻잔에도 노란 물 입자들이 보인다. 다간을 잡은 손에 무게감은 있으나 마치 홍에 두 손을 뻗쳐 있는 것 같다. 자, 두 손 홍에 쭉 뻗친 것들이요. 예, 손을 뻗쳐 찻잔을 잡으러 가는 의도가 보인다. 자, 이 의도가 내가 잡으러 갈 때 잡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걸 알아차림이 굉장히 깊이까지 갔다. 의도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의도가 보일 정도는 벌써 심한이 열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찻잔을 잡았을 때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각, 입에 대었을 때의 감정, 차의 향을 맡고 맛을 한 모금 보니 삽살하고 미지근하고 알 수 없는 미묘한 여러 가지 맛들과 혓바닥 어느 곳이든지 달고 맛있는 침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차와 어울린다. 이거 재밌는 말인데요. 차 맛을 결정하는 것은 차가 갖고 있는 성분만이 아니랍니다. 차를 마실 때 일어나는 침하고 섞였을 때 맛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건 맞다고 봅니다. 자, 단맛이 느껴졌다. 입안이 환하게 보인다. 입안이 보인다 그랬죠. 수행자라는 거죠. 심장이 고정칠 때마다 찻잔 속에 차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신기해서 한참 동안 지켜본다. 자, 이게 차를 잡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게 손으로 전달해가지고 손끝에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걸 체크하고 있는. 알아차림이 굉장하게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다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관찰력이 있어요, 이거는. 어깨의 무게감, 등줄 지나는 한 줄기 바람, 차를 마시면서 느껴지는 손바닥과 이마, 훈훈해지는 등줄기.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서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발바닥의 온기, 몸에 흐르는 차의 기운, 머릿속은 전깃줄에 바람이 스치며 내는 소리와 같은 유잉 소리가 난다. 넓게 펼쳐지는 바다, 수평선 검은 하늘 펼친 수많은 별과 둥근 달.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런 이미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엉덩이에 감각이 없다. 아주 쉽게 없습니다. 이 말은 엉덩이 감각이 없다는 것들. 엉덩이는 바닥에 닿여있는 부분이에요. 닿여있는 부분에 감각이 없다면 몸의 형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심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몸이 다 사라져버려. 의심만 남아있는 상태. 자, 머리 위에 연꽃 한 송이, 가슴 한 송이, 머릿속은 조용하고 가슴은 차분하고 조용함.
아무것도 없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서 알고 있던 법문들을 사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마음도 아주 고요하고 차분해졌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법문들 사유를 얘기하죠. 네, 좋습니다. 또 이번 상당히 좋은 체험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앞에 장정기 씨만큼 지혜가 그래 개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은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장정기 씨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집중 힘이 좋아요. 이번은 앞에 장정기 씨가 훨씬 집중의 힘이 좋아요. 네, 지혜의 힘은 약해요. 자, 집중 힘이 좋으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집중이 좋은 거죠. 집중이 좋은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마음 흔들림이 적어요. 대하잖아. 그래서 성격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집중이 있는 사람. 왜 우리 대화하다가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대화하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보다 화낼만 한데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해져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집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네. 자, 최은서 씨가 보시죠. 머릿속이 맑아지면 괜찮습니다. 찻잔도 마음을 고해지는 주변에 가라앉는 것 동시에 편안해 정숙의 짐을 느꼈습니다. 자, 찻잔 들어가기. 찻잔 둘레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펴는 것 동시에 살짝 오므립니다. 그 공간 속에 따뜻한 몽환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였어. 그리고 발 앞으로 뻗으며 움직일 때는 시원한 바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탁 하면 공기에 접촉했을 때의 느낌을 체크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앞으로 뻗치며 움직일 때 시원한 바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때 손가락 사이에 살짝 걸리는 것이 손가락 사이 바람이 지나가는 기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느낌을 알아차렸다는 게 이게 이제 정수입니다. 자, 찻잔 잡기. 찻잔을 잡으려 손을 찻잔에 맞춰 오므릴 때 찻잔을 포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잡았을 손바닥과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벌렸을 때 사이사이에 따뜻한 공기들이 받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찻잔 들기, 찻잔 당기기. 찻잔을 든 것과 동시에 찻잔을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 찻잔에 차를 담았을 뿐인데 묵직하게 느껴졌으면 좀 더 많이 조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 때보다는 제 앞으로 당길 때 손바닥에 전해주는 온기와 함께 공기를 가는 느낌이 바람에 손가락 끝부터 손의 바깥쪽 면과 팔에서 느껴졌습니다. 왠지 공기에 뜬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기에 이렇게 손이 뜬다는 느낌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 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림하게 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찬물 보기. 찻잔 담긴 차를 본과 동시에 찻잔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의 향기와 따뜻한 온기를 코로 마셨을 때 얼굴과 상체 부분을 중심으로 몸이 따뜻해진 기분을 느꼈으며 차의 향기에 의해 편안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눈으로 차를 보자 따뜻한 차의 기운과 차의 세계에 의해 눈 주변이 따뜻해지며 눈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찻잔에 그려진 연꽃이 눈에 들어왔는데 연꽃이 입체적으로 살아나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릿속이 맑아지어 깨어내진 걸 느꼈습니다. 자, 요 내 참을 보기 내용은요 좀 죄송하지만 요 안에 조사액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와 동시에 찻잔이 그려진 연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차의 세계에 눈이 따뜻해졌다든지 맑아졌다든지 또 연꽃이 입체적으로 살아난 내 마음이 들어오면 느꼈다든지 이런 것은요 체험적인 것보다는 오늘 기술을 하는 면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겠지만
이번엔 특별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뭐 들어온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차 마시기. 차가 입술에 닿는 순간 갈증을 느끼고 차가 입안으로 들어올 때 갈증이 해소됨을 느꼈습니다. 차가 따뜻함에도 한국의 증수단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따뜻한데도 왜 시원하다는 느낌 받느냐, 나이가 들었다 그걸 좀 얘기합니다. 자, 입안에 차를 먹을 때 차의 향이 몸, 안과 방 모두 감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금 가식적인 느낌이 들어옵니다. 차를 넘기는 순간 목 안으로부터 시작해 전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체가의 따뜻함이 더 강하습니다. 다리 쪽은 따뜻한 기운이 상체보다 약했습니다. 차차 내려오기. 차차를 내려놓고 팔을 뻗을 때는 앞서 느낀 기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차를 들 때는 뭔가 가져러 간다는 생각에 따라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가볍고 팔이 뻗으니까 무렴이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차를 내려놓는 그 시간 동안 얼굴에 자연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알아차림은 있긴 있는데 집중에 약해요. 집중이 약하기 때문에 위 이상은 깊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교를 하면은 장경희 씨 내용과 비교하면은 이 삼자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체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차를 마셨을 때 입안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집중력은 없고요. 이제 알아차림을 배우는 수준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50차 명상을 하기 전에 코칭을 좀 더 얘기해 보죠. 자, 이 차 명상 코칭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차 명상은 4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면 요거는 이제 직관입니다. 직관. 그냥 보고 바로 아는 걸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리가 있어요. 추론이에요. 추론은 이거는 이제 추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상상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는 2가지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스토리 두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우리가 코칭했던 부분에 정말 이게 들어가 있던가 해 이제 보는 거죠. 제일 뒤에 마지막 아니죠. 2번째 했던 김기덕 씨 내용 보면은 우가들의 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상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은 차 따는 사람, 차 듣는 사람 해가지고 우주까지 갔다 오는 거 상상이 들어가 있죠. 그 상상에 곁들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관계성을 추론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죠. 딱 이렇게 차탄 딱 드는데 심장이 뛰니까 팔 끝에도 이시한 뚫린 것 같다 체크가 됐죠. 이런 알아차림 힘이 좋다. 알아차린다가 즉각 안다. 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은 일기 처음부터 쫙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관계성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몸이 이런 현상으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몸이 다 사라지고 법문을 사유하는데 안에 스토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텔링은 멘트를 하죠. 멘트 듣는 사람은 스토리텔링이 되지만 그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체험을 한다면 스토리 두잉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런 네 가지 틀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오식산 명상을 할 때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관계성이죠. 삼자가 만나는 거, 관계성을 이제 장정희 씨가 했는데 그건 추론에 들어가요. 얘기하다. 내가 접촉을 통해서 상호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파악 속에는 알아차림 그 속에 추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추론의 특징이 뭐냐? 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으로 이렇게 딱 잡다. 그럼 잡으면은 손이 여기 차점 접촉될 때 뭐가 느끼시죠? 차가움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알아차림이 속해요. 그죠? 딱 들면 무게감이 있죠. 이것도 알아차림이 속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론은 어디에 속하느냐 합니다. 자, 이 찻잔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계성이 있으면은 관계성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접촉하면 감각은 바로 즉각적으로 느낌이 있는데 상호 의존 관계는 느낌으로 파악이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손으로 탁 잡을 때 이 접촉함을 통해서 찻잔과 나의 관계가 파악이 되면은 이거는 관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느낌을 알아차린 게 아니고 느낌을 통해 가지고 뭘 알아차리나? 팔과 손의 알아차림, 이 관계를 알아차림. 그걸 인식하는 인식도 알아차리죠. 그러면 요거는 손 느낌은 감각기관이고 이거 찻잔은 대상이 되고 요걸 인식하는 관계를 인식하는 거는 식이 되죠. 그래 근경식 세 가지가 만나는 거죠. 아, 이걸 탁 만지는 순간, 내가 눈을 탁 보는 순간 관계성으로 파악을 하면은 이거는 추론이 들어갑니다. 왜? 관계성 눈을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죠. 좀 더 깊이 가면 의리는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 잔은 실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앞에 차 맛이 내에서 밖에 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이건 내 뜻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차 맛을 내가 조작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걸 뭐가 되겠어요? 차 맛을 내가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없으면은 자아가 없다는 거죠. 자아가 있으면 탁탁 바꿀 수가 있는. 그럼 자아가 없는 건 무아는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알았느냐?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을 아는 거는 그 알아차림 속에 뭐가 들어가는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것만 시간 다 가버리네. 자, 오색찬 명상의 색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지만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색차는 이제 전체의 아웃라인을 잘 알면 좋아요. 자, 오색차는 오색 5가지 색깔인데
5가지 색깔은 5가지 요소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선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색채 심리학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색채 심리학이라 하는 거는 이 오색을 일으키는 5가지 요소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5가지 이 요소와 이 색채는 인간의 인체와 관련돼요. 인체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얘기하자면 네 번째는 색채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색채의 근원은 바로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총 4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색찬 명상을 하면은 뭐가 좋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석사를 받으신 분들이 4명이나 있는데 대개 오색찬 명상을 중심에 두고 석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박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동대에 지금 이제 차 명상학 개론을 강의를 하는데 혹시 내년에 입학하실 분 없나? 대학원에 혜택 있습니다. 네. 혜택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몇몇 딱 3명 정도가 필요해요. 입학하실 분이. 어쨌든 저게 관심 있으면은 요 서울 동대입니다. 저기 경주 동대가 아니고 제가 이 책은 경주 동대에서 차원 명상을 강의할 때 교재로 썼던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조금 이제 너무 빨리 만들다 시간을 촉박하다 보니까 앞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요게부터 오색찬 명상은 미흡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색채 심리학을 우선 배우게 되고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어떤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색채는 또 뭐 심리하고 관계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마음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뇌변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뇌변병 장애인들은 몸만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일반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노에 차 있다는 거죠.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참 명상을 이제 시켰습니다. 오색찬 명상을 시켰는데 8주예요. 8주 프로그램이에요. 8주 프로그램인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날 와가지고 자비선 명상센터에서 명상원에서 뇌변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차 강의를 하고 실습을 시킬 때 그때 코칭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분노에 차 있어요. 이분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몸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일 장애인이라면 정말 나도 저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코칭 해주고 난 8주 지나고 나는데 다시 코칭을 할 때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이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얘기하죠. 그 이분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초고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죠. 그럼 어쨌든 그런 거죠. 이 50세 명상이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심리 치유하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심리 치유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마음의 본성이 색채가 나온 근원에 대한 이야기,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50세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오행차 해가지고, 오행차고는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바탕이 다릅니다. 색깔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론적인 근거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혹시 그 미술치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미술치료 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 도로인 이걸 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영남대에서 그냥 미술학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개 이제 만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색체하고 관련되는 5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오색체에 대해서 이번 논문을 썼어요. 물론 소스는 제가 다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자폐증 아이도 말문을 읽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십니다. 근데 그 이론은 뭐냐면은 불교 전통의 색채학이에요. 근데 오직 만다라 이 미술 치료는 대부분 만다라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많이 왜곡된 상태로 들어온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로 그거 관련있어요. 이분도 이제 해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상을 받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 인체에 관계되는 것, 심리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심리 치료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트라우마라든가 그 원인을 잘 캐려고 하는데 여기에 색채는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색채에 의해서 몸이 반응한다. 몸이 반응한다 하는 것은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색채는 심리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분이 어떤 심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오색차 명상은 앞으로 이제 아마 저기 2월달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보자. 2월달부터 1월달까지. 1월달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게 좀 탄탄해야만 이 오색차 명상을 갈 수 있는데 이론적인 바탕이 안 되면은 어설픈 좀 이상한 뭐랄까? 촌스러운 어떤 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내 내는 사람은 이론적인 바탕이 흉내 내는 사람은 그 명상이 좀 촌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색채 인체에 미친 영향부터 해가지고 색채 심리학을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명상도 좀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제 뒤를 돌아보고 꼬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막 학교 폭력 왕따를 당한 애들은 그러면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제 발로 찾아와서 명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부실 복근을 화가 오르는 거죠. 시간, 이 트라우마는 여러분 트라우마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트라우마가 생길 때는 가볍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성장해 갑니다. 트라우마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10년이 지나면 10년만큼 커져 있고 20년, 20년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빨리 잡으면 빨리 잡을수록 좋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서 트라우마도 같이 커져간다는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군에 가면 반드시 총기 사건은 뭐가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럼 이 청년은 벌써 그런 자기께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건 거의 반은 해결됐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에 여러 번 와가 명상을 하고 군에 갔다 와가지고 지다가 와서 정말 사고 없이 명상 덕에 군에 가서도 명상을 계속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왕따를 당할 때는 정말 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런데 왕따를 당하고 난 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원인이 저 나쁜 놈 해가 다 그냥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을 몽땅 저기다가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저 감정이 안 없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왕따 당하는 감정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 완전 처벌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감정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문제라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감정이 잠잠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거야. 올라오면.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 상담을 해가지고 감정이 너그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명상이 필요한 이유 거기요. 틱나칸 스님 같은 경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감자를 삶으면은 20분이 지나야만 익어져서 감자를 먹을 수가 있다. 근데 20분 전에는 썰어서 못 먹는다 이게야. 마찬가지로 내 감정도 한 20분 정도 지켜보면은 감정이 이제 익어져가지고 사그러진다는 거죠. 이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 방법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기 훈련은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치가 빠졌어요. 어떤 이치를 얘기하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그 이치를 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걸 알고 지켜보고 있으면 이놈이 올라와 있다가 점점 사그러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생기면 사라지고 생기면 사라지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올라올 때도 올라오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감정이 내려갈 때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공적함을 보는 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무리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것이 이 감정이 나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줄 알게 돼요. 맞아. 그래서 1차적 원인은 전부 다 올라오는 감정, 생각,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조희경전에 뭘 얘기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문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막 욕을 해요. 그냥 딱 듣고만 계세요. 듣고 아무 동요가 없어요. 듣고 있다가 욕이 끝나니까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죠?
그 음식을 대접하죠. 그럼 그 손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가 먹죠? 그럼 주인이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욕을 하고 했지만 그 욕을 내가 안 받으면 그 욕은 어디 가죠?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나. 나는 안 받는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그 바람문이 감동을 받죠. 얘기하더라고요. 이 초기 경쟁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왕따를 당할 때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분석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서 왕따하는 사람들 왜 나를 왕따를 놓을까? 첫 번째 군중심리, 두 번째 왕따를 놓는 사람의 질투심, 이 질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로도 저 사람에게 안 된다 싶으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왕따를 놓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인 성숙이 덜 된 사람들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두 번째 질투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군중심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자기는 그거 끼지 않으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끼어드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군중심리 속에는 자기의 어떤 많은 질투한다든지 그런 게 자기의 모자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이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를 이런 사실을 알면 왕따 당하는 사람은 미소 지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사실 저놈들이 자기 힘이 없고 정신 미성숙하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 알 수가 얘기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혹시 자기가 왕따 당할까 싶어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왕따를 당하니까 자기 자식을 외국 유학 보내고 한국에 안 두고 말이야. 그래가 정신 충격이 애고 오니까 그래 지금은 뭐 군에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뭘 하니까 취직이 잘 되고 잘 풀렸어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그냥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머니가 애를 많이 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 애들이 뭐 좀 미성숙한 게 때문에 왕따를 넣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상담을 되는 일은 아니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시선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자비심으로 대응하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 뭐 보면 회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지 같은 값이라면은 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참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신의 성숙을 갖다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굳이 내가 화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반복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 생각하는 것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를 아무지도 않게 됐지만 저는 그 노래를 못 불러요. 왜 가사를 하나도 외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죠. 그것도 내가 짝사랑한 이 학급의 부반장, 우리 옆집에 사는 여자인데 나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여자예요. 네. 그런데 한창 이렇게 노래 막 부르고 막 하는데 그냥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옛날에는 한 학급에 70명씩 이렇게 아시죠? 지금은 많죠. 한 반 한 70명씩 공부를 했습니다. 나보고 선생님 밀어보더니 이 애는 입싱크만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충격받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시력증 걸린 것 같이 노래에는 완전히 외우는 게 없어. 충격받아. 정말. 그래서 지금 유행어 가사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료 외우는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그래 됐어. 선생님 이거 오색 찾자니 오색 찾자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색 찾자니 필요한데 여러분이 형편에 다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색 찾자 앞에 놔두고 그걸 보면 상상을 해야지. 그래 실제적으로 오색 찾자는 다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심리 치유한 데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점쟁이 점치는 거 아시죠? 근데 점쟁이만 점치는 게 아니라 핫토르도 점치죠. 그죠? 근데 오색 착장을 갖다 놔놓고 그와 비슷하게 내가 끌리는 착장이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심리와 관련입니다.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오색상 명상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또 다른 질문 없죠? 오늘 좀 황당했죠, 그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